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배신하고 그녀를 따라간 당신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당신도 완벽하진 않잖아. 맞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비열하고 치욕적인 욕망의 명예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딸의 눈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처의 기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지엄이고 60세입니다. 저는 한국 남쪽의 작고 평화로운 도시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광주는 서울처럼 화려하거나 부산처럼 북적이지 않지만 바로 그 소박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운 작은 길들, 은은한 녹차향이 나는 전통 카페들, 그리고 매일 아침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은 제가 사랑하는 광주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 선호와 저는 크고 작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저희는 동네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고, 저는 종종 그 가게를 두 사람의 점심적 자식이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생활한 덕분에 마침내 저희는 가게를 믿음직한 젊은 부부에게 넘기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남편과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얘기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은퇴하면 우리 여행 다닐 거야? 제주도, 부산, 아니면 일본까지. 아무 걱정도 없이 즐기며 살자. 그 약속은 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몇 달 전부터 선호는 매일 테니스를 치러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테니스에 그다지 관심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의아했지만 건강을 위해 좋은 취미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선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해초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시계 바늘은 밤늦게까지 움직였고 선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운동복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뛰었어, 지연아.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는 항상 전화기를 손에 쥐고 다녔고 자는 동안에도 베개 옆에 엎어놓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서울에 사는 딸 지은이가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테니스 코트에 안 계셨대요. 제가 동혁 아저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빠가 이번 주 내내 테니스 클럽에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애써 무시했던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스며들며 제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년의 날들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선호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운동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열심히 뛰었어.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에도 늦은 저녁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선호는 피곤하다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테니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호가 다닌다는 테니스 클럽에 그의 친구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 씨, 선호 어제 클럽에서 잘 계셨나요? 제가 묻자 동혁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지영 누님, 어제 선호 형님은 클럽에 안 오셨어요.
다른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일이라니 대체 무엇이길래 저에게 숨기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선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그는 갑작스럽게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오래된 운동화는 발에 안 좋잖아. 건강 챙겨야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들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테니스 라켓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새로운 장비를 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운동에 열정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정훈을 손질하며 머릿속의 걱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이상한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호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새로 산 고급스러운 스포츠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 시계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응. 테니스 칠 때 편하더라고. 그는 짧게 대답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선호는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등을 돌린 채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테니스 클럽 친구야? 다음에 경기 일정 조정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보고 저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느낀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요즘 이상해. 내가 나랑 같이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딸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제 말에서 진지함을 느꼈는지 곧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도 최근에 아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 선호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회로 사마지은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마포구의 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호텔. 선호가 차를 몰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하자, 지은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두 모녀는 호텔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었습니다. 선호는 호텔 로비에서 서성이더니 곧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선호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사진 찍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선호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몇 장 찍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 찍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더 생각해야 해. 저는 지은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저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볼까요? 지은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아직은 증거만 모으고 있자. 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두 모녀는 호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우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조심스레 확인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저는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은아,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나중에 아빠랑 직접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묵묵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혼자서 다시 그 호텔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고 제가 처한 현실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가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며칠 전에 여기 예약한 사람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예약자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제가 단순히 궁금해하는 손님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별 의심 없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날 예약은 선호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동반자는 미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진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미진은 선호가 몇 년 전 다니던 회사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미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재능도 있고 성실한 후배라며 칭찬했던 그녀의 이름이 이제는 배신의 흔적처럼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단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고 발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호는 제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가 의지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배신하다니요. 그것도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자서 침실에 들어가 문을 걸고 손에 쥔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선호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호텔 예약 정보가 적힌 종이를 펼쳐두었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 선호가 무심한 목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했지만 순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놓인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호, 이게 뭐야? 그리고 미진은 누구야?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종이를 잡으려다 멈칫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해봐. 이게 뭐냐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영,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야? 내가 당신을 믿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당신은 지금 나한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당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이 가족을 망쳤어. 내가 몇 년을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아? 내 청춘을 다 바쳐 당신 곁에 있었어. 그런데 그 대가가 겨우 이런 배신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선호는 이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저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제발 들어봐.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당신은 나와 우리 딸을 속였어. 그런 사람의 말은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실수. 실수라고? 당신은 의도적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그 여자를 만났어. 그게 실수야? 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제 눈물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호,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당신이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아.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끝내주는 배신감. 그날 밤, 집안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 지은은 여전히 아빠의 배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흐느낌이 밤을 가득 채웠고 저는 문 너머로 그것을 들으며 한없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방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들어가도 될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 곁에 앉아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지은은 제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아빠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칠 줄 몰랐어요. 아빠를 너무 존경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존경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 정말 아프지.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해. 아빠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혼이 확정된 후 우리는 광주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날, 지은은 상자를 정리하며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작아도 따뜻해요.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작은 희망의 빛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직면해야 했고, 지우는 학교와 집 사이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아빠 없이도 괜찮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지은아. 우리는 강하잖아. 아빠 없이도 서로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대답이 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밝아졌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는 작업은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만나 가끔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작은 소품을 가기도 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선호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말들이 때로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거야. 어느 날, 지우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손편지와 함께 그녀가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처럼 저도 엄마를 위해 더 강해질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모든 고통을 넘어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정말 잘 해내고 있지 않니? 그럼요, 엄마. 앞으로도 더 잘 해낼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비가 촉촉히 내리던 어느 오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열자 선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 웬일이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진이 떠났어. 그녀는 날 속였어. 내 돈을 전부 가져가고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 내가 잃은 게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나를 용서해줘.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였다면 그의 눈물을 보고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밤을 울며 보낸 후 저는 제가 누군지,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호,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사라졌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가 비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은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오후에는 도자기 공방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는 작업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은은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식탁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정말 단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강해졌어, 지은아.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1년 후 저는 지역예술 전시회에서 승호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한 화가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는 제게 자신이 예술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씨, 저는 예술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지영씨도 비슷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는 저를 안심시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노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빠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영씨를 만난 게 제 삶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봐요. 우리 둘 다 조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또 한 번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상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 자기 치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영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여점은 이제부터 어떤 모습일까요?